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 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의원, 제10대 민주연구원 원장, 국회 기재위 예결심사 소위원장,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하며 내년 총선 승리 전략으로 민생과 함께 유능한 대안정당을 강조. 다양한 온오파 활동을 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당에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유닛이 무한대로 민주당 속에 만들어지면은 바로 그런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그런 삶들이 정당에 효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태호 의원이 바라본 내년 총선 승리 전략과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목, 집중 분석합니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총선 준비에 한창입니다. 정작 선거제 개편은 별 진전이 없습니다. 여야 합의는커녕 당 내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인데 그때까지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총선을 둘러싼 이슈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의원은 총선 기획단 일원이면서 지금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는데 현재 민주당 지지율 등 당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강서구청장 선거는 뭐 저희들이 크게 예측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군요. 예, 예측을 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명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민주당의 승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총선을 한 4, 5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더욱더 겸손하고 더 절실하게 임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의외의 또 상황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3일 전까지도 이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권은 그랬죠. 이기거나 뭐 박빙이거나. 근데 사실 저희들은 이미 일찍부터 이 총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예측을 거의 수치도 일치하는 수준까지 맞춰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늘 그게 의아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여론 이슈를 국민의힘 혁신위가 가져가면서 민주당이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같은 지적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네, 뭐 그런 지적이 많은 걸 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죠. 저희들로서는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 폭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민생 경제에 있어서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당 대표 최고위원회 때 모두 발언을 보면요, 첫 번째 꼭지가 늘 민생 경제에 관한 발언입니다. 네. 아마 그거를 주목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관되게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이 워낙 많이 폭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가려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혁신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거의 뭐 토사구팽 당하는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네. 뭐 혁신이 안이라고 발표한 것도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고 네. 결국은 자충우돌 하다 끝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최근 그 총선 기획단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청년 여성 우선 공천안을 제안했습니다.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 준수 이 정도 제안을 했는데 사실 뭐 총선에도 중요한 게 공천 문제죠. 후보 경선 시에 예를 들면 결선 투표제 도입이라든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총선 룰에 대해서 또 방향이 잡혔습니까? 저희들의 총선 룰에 관한 문제는 늘 이렇게 답하죠. 네. 저희들은 시스템 공천을 한다. 네. 그 시스템 공천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1년 전에 공천도를 확정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 4월 달에
저도 그 공천제도 TF의 부단장으로 일을 했었는데 지난 4월 달에 내년도 총선 후보를 결정한 룰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왜 강조를 하냐면은 대개 보면은 지도부에서 자의적으로 공천이 되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시비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번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저희들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스템 공천이 한몫을 했다라고 네.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번에 특히 좀 강조를 하는 것은 청년 여성 우선 공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이번에 한번 그 총선 기획단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공천 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당이 그동안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비율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네. 그건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제도상의 사람 문제이기도 또 구하는 하고 문제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예를 들면 전략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한다. 뭐 이런 큰 방향을 하나 잡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청년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네. 또 이런 원칙을 하나 만들었고 또 2030 세대는 사실 경제적 부담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을 면제하는 그런 조치까지 해가지고 저희 경선기획단에서 청년 여성 우선 공천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선거 되면 때가 되면 항상 이제 뭐 중진 용태 문제라든가 또 뭐 한때는 또 동일 지역에서 삼선 뭐 초과 출마 금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 같은 이슈도 추후에 논의가 됩니까? 예, 아무래도 그게 주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네. 총선 기획단에서 아마 후반기쯤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총선 기획단에서는 정한 내년 4월 총선 컨셉이 보니까 민생, 혁신, 미래던데요. 뭐 이재명 대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률 3%를 달성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야 지금 정쟁 갈등 속에 성장률 3% 이게 가능합니까? 이 3% 성장률을 제한하게 된 배경이 있죠. 네. 윤석열 정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야말로 눈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지금 경제 성장률이 1.4%로 떨어져 있는데 역대 평상시에 경제 성장률은 최하위죠. 그리고 마침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보다도 30년 저성장에 빠져 있던 그 일본보다도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역전되는 상황까지 와요. 네. 뭐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던 나라가 갑자기 13위로 떨어지는 이런 그야말로 갑자기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자부심도 2021년 뭐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거의 뭐 80% 가까이 갔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가서 1년 6개월 만에 1.58%로 떨어지거든요. 네. 최근 여론조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또 유능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3% 성장을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 의지를 또 그 구체적인 정책을 이번에 제안을 했던 거죠. 핵심적인 거는 쌍크리 엔진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부분에서 초격차를 벌려야 된다는 게 네.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신산업, 전략 산업에 있어서 그 벤처 또 스타트업들의 창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내수를 신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걸 적극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률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한 입법이 있으면 뭐 여야가 합의해서 또는 야권이 적극적으로 다 또 뭐 동참을 해서. 근데 그 같은 지금 여야 어떤 타협이라든가 자체가 지금 실종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타협의 실종을 떠나가지고 네. 거꾸로 가고 있죠, 정부가. 네. 예를 들면 R&D 예산 같은 경우가 원래 과기부에서는 35조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게 30조, 5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면은
이게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월 31일, 1월 15일, 그다음에 3월 31일, 5월 30일, 6월 30일 이런 식으로 날짜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결정 과정에 과학기술 전문인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확정을 하거든요. 근데 6월 28일 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R&D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과학기술자들이 도둑놈처럼 이렇게 취급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5조가 갑자기 날아갑니다. 근데 35조를 30조로 줄이는 과정이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기술에 있어서 초격차를 벌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는 R&D에서는 깎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깎는 것도 아주 세밀한 무슨 조사나 이런 거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경제 성장 3%를 얘기를 하면서 R&D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민주당 의원총회 열었습니다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를 못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이 선거제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하나는 현행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네. 연동형 전국 비례대표제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두 가지 대안이 다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우리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역구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 전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병립표로 간다는 것은 현재의 제도에서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을 때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의 이 여야의 이 두 개 정당의 적대적 이 정치 문화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통한 연합 정치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자라는 건데 문제는 이 부분은 또 뭡니까 그 위성정당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병립형으로 간다는 건 마치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저희 당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그야말로 의원 한 30여 명이 참여하는 아주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게 막 뭐랄까 이제 격렬한 토론이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진지한 토론이 있어요. 네. 어느 길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고 그다음에 대화 타협의 정치로 가는 방향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토론을 통해서 이 양 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또 저희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년에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또 책임감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당 지도부가 더 추가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지난번 의원총회부터 지금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 회계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또 언론들의 해석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 부분에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아직 뭐 지도부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딱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지는 네. 않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 전략으로 유능한 대안정당을 꼽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 총선은 저는 구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현 정권에 대한 심판 네. 또는 정권의 안정 이 두 방향이 뭔가 충돌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정권 심판에 있어 핵심은 이 정부의 무능함이거든요. 이 무능함은 경제적 무능함이 있고 외교 참사도 있고 지금 엑스포와 같은 그런 문제도 네. 있고 실제로 또 국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도 있고 이 무능함에 대한 심판이 저는 내년 총선의 중요한 핵심적인 방향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려면 민주당이 유능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 유능함의 내용이 뭐냐? 저는 개혁과 민생 경제 이 두 축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개혁이라는 거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그런 폭정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게 있고 민생 경제에서 유능함이라는 거는 다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네.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 총선을 위해서 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민주연구원의 평상시의 역할은 당의 중장기적인 네. 전략과 비전 그리고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역할입니다. 여론 흐름도 같이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 전략이란 중장기적 전략이라는 게 이제 여론 네.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일상적인 역할 속에서 당의 어떤 그 다양한 조사 활동과 그다음에 또 핵심 공약 개발 그리고 또 이제 캠페인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후보들이 캠페인을 좀 선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제공해주는 네. 그런 역할들을 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꼽는 핵심 전략 지역은 어디입니까? 뭐 서울 수도권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모든 거고요. 지역이 다 전략 지역이죠. 전략 지역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 서울이 전략 지역이 돼야 되는 거고 서울 안에서 놓고 본다면은 한강 벨트가 될 것 같고 네, 반드시 이겨야 될 곳이 용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산, 예. 대통령실 예. 있는 용산. 그러면 그 부분에 뭐 전략 공천이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네요. 근데 전략 공천이라는 건 저희 당은 당규상으로 보면은 사고 당부나 아니면 네. 출마를 안 하는 그러니까 불출마 출마자가 선언하는 없는 곳. 불출마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으로 전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전략적으로 하는지는 그거는 전혀 당원 당규상으로는 맞지는 않죠. 신당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인지 궁금한데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민주 진영에서는 비명계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을 주시하는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새로운 그거를 추구할 것으로 보세요. 이낙연 대표?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당이 신당이 되려면은 뭐 민주당에서 나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명계 뭐 오늘 뭐 의원들- 이상민 의원님이 네. 나갔습니다만은 이상민 의원님은 내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하고는 결이 좀 다른 분인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당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비명계 의원들 몇몇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추후에 그분들이 그분들 만나보면 탈당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탈당까지는 아니다. 네. 한편에서 또 송영길 전 대표라든가 조국 전 장관 별도 신당 얘기 나오잖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되게 지금 이제 현행 그 선거 제도를 전제로 해서 네. 그 반윤석열 그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 이 흐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뭐 의미 있는 정당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어떤 선거제 개편과도 맞물리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야권 연합 비례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을 거고 왜냐하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어차피 비례대표를 공천을 하고 또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 비례정당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가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민주연구원장이시니까 내년 총선의 핵심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투표율. 예,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 60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 60%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투표하면은 야권을 찍을 거냐 여당을 찍을 거냐 물어보면 한 10에서 15%가 야당을 찍겠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저희 당의 지지율이 뭐 10% 이상 앞서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박스권 안에서 경합 중이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더 매력적인 정당으로 또 발전해 나갈 때 그때 저는 투표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60% 국민이 심판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에 있어서도 유능하고 네. 민생과 경제에서도 유능한 이 모습을 총선 때까지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앞섭니다만 총선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총선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얕은 승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절실하고 좀 더 겸손하게 국민들한테 다가가야 승리가 된다. 일당입니까? 과반 이상입니까? 승리는 과반을 해야 승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과반 이상. 예, 네, 일단 목표는 과반 이상을 두고 있다는 예, 말씀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네.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 산적해 있는데요. 12월 국회 모습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증교사로도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아니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다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내 측근이다. 예. 그리고 뭐 정치 보복이다. 이번에도 한번 두고 보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자세 이게 방탄이거든요. 이런 방탄을 유지할 만하냐. 방탄을 유지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과연 먹히겠냐. 이 판단을 이제 해봐야 돼요. 이 방탄 기조를 유지할 건지 말 건지 이거 판단을 해봐야 될 시점이죠.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조상원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호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모들의 총선 출마 맞물려서 중폭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네. 상당수의 장관들 중에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있고 또 네. 지금 분위기 쇄신이라는 차원에서 중폭 이상으로 개각을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 아마 내일 발표가 되지 않을까. 네. 조상우 부위원장님,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지고 연말 원포인트 교체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정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총리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점점 이렇게 왜냐하면 120일 전부터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점점 이게 선거 국면으로 다가가는데 늦추면 늦출수록 이제 여러 가지로 혼란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결심하는 게 맞고 또 개각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맞는데 원포인트로 빠진다? 그거는 조금 약간 뭐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하는 뭐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일단 빠져나와서 뭐 출마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동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집권당에 뭐 소속된 정치인 정도로까지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이 뭐 갑자기 그 장관에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로 본인의 신분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움 같은 게 느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최종 결심 못한 것 같다 이런 예, 진단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권 인사한테 들은 얘기도 아직 반반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호김 의원님, 국민의힘 혁신이 지금 당 최고위원회의 안건을 정식 보고한다고 합니다. 내일인데 뭐 이른바 중진이라든가 친윤, 뭐 지도부 희생 권고안이잖아요. 이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면은 진작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지만 이제 혁신의 활동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칼에 자르지는 않고 혁신위의 보고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 총선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공관위로 넘기면서 완곡하게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당 지도부도 그렇고 또 혁신위원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으로 볼 때 그런 식으로 종지부가 찍히는 건가 싶습니다. 네.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기 해체하는 게 하자. 이게 뭐 혁신이 내부 중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예,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선택하겠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혁신안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간위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공간위에서 공천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면서 혁신위안을 수용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혁신위안이 안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흡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혁신위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래버리면 아직 공천까지의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들도 남아 있고요. 그때 만약에 이제 지도부가 현역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면 네.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위로 최대한 시점을 미뤄서 이른바 이제 왜냐하면 자리를 만들어야 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출마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어떤 공천 자리도 보장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반영되겠지만 혁신위안을 바로 덜컥 받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초기에는 호팽이었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갈등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본질은 실제 예를 들면 친윤계 핵심들과의 어떤 파워 게임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 뭐 용산 대통령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우김 전 의원은 의전 경험 있으시잖아요. 실제 그렇게 보입니까? 인요한 위원장과 친윤 간의 직접적인 파워 게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유한 위원장 뒤에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또 일반론인데요. 네. 제가 정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뒤에 누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아마 갈등이 치닫다가 결국은 그냥 일단 덮어놓은 형국이 돼버린 것 같고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푸른 눈의 한국인 또 정치권의 히딩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논란을 야기한 몇 가지 발언 그리고 또 그 혁신위원회에 김경진 의원의 또 전 의원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혁신위의 어떤 그런 선명성이 조금 희석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시간 끌기용 뭐 그런 비슷한 그렇습니다. 뉘앙스였죠? 그건 이제 김경진 의원이 김기현 지도부를 견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혁신위원장의 생각하고 똑같은 것인지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혁신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진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잣대였는데 그거는 레드라인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그런 어떤 긴장 수위에서 이제 부모 문제까지 거론하고 또 막판에 공관위원장 자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또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처음부터 의도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김기현 의원이 또 잘라내고 네.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 살펴보죠. 지금 선거제 개편 방향 비례제 문제죠. 네. 놓고선 당 안에서 여러 이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우리 공직선거법이 그 예전에 21대 국회에서 할 때는요. 이른바 준연동형이라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뭐 병립, 절반 정도는 연동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부칙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 그대로 놓고 보게 되면 그냥 그 경과 규정으로 폐지돼서 지금은 그냥 완전 연동형입니다. 네. 이 완전 연동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준연동형으로 가자. 우리 당 안에서 뭐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뭐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좀 도입하는 형식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김주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안은 이른바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 구도를 좀 완화하자는 안이에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안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병립형, 단순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거든요. 네. 단순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야가 지금 타협이 안 되면 현행 안대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타협이 안 되면 21대. 현행 안대로 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어차피 통과도 안 될 거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 없는 논의라서 결국에는 만약에 김진표 안 정도로까지 절충안을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김주표 의장 안을 받아서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네. 완전 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완전 연동형으로 가게 됐을 때는 아마 위성정당 문제가 그 이후에 네. 첨예한 쟁점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비문계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선을 그었는데요. 이번 1심 유죄 판결이 비명 친명계 갈등의 새로운 이슈가 될까요? 이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비명 친명계의 갈등의 새로운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이게 당 사안이 아니라 그러는데 당 대표가 본인 스스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나의 측근은 김용과 정진상이다 그랬는데 일단 김용 재판에서 1심이 상당히 무겁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고 리얼입니다. 리얼. 네. 그런 상황에서 당내에 아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요. 단지 비명 친명계의 갈등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1심 판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혀 물증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유동규의 그 증언만 남은 건데 그 증언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그 1심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증언까지 아예 배척할 건 아니다. 그래서 개별 증언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검찰의 불법 수사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일부 또 그 진술은 이제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그다음에 증거 능력도 부여되기도 하고 부여되지 않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술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진술만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항소심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 해서 이게 당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돈을 주고 받았던 사안 아닙니까? 물증이라는 게 참 발견되기 어려운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재판부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관성과 관련해 갖고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일부 없지만 그래도 지금 그 유죄를 내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이었고 이게 물론 1심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항소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도 엄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의 태도라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정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뭐 그 받아들일 부분은 있다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있다고 보이지만 오래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그 2014년 14년의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1년도에 주로 수수된 6억 원의 그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21년 4월부터 6월 사이였고 그다음에 실제로 유동규 본부장이 그 긴급 체포된 때가 그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인데 몇 달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달하는 과정 전체에서 여러 가지 모순된 증언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초만 말씀드리자면 위증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증을 교사 받아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라고 지금 고백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로 지금 이제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물증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그렇게 단선적으로 얘기할 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총선 불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 발언을 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논의를 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그 당내에서 비례대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볼 때 이제 이런 지금 그 이후에 또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그 팬 그룹들 중에서 네. 이제 이른바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다음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을 떠나고 새로 비례정당 내지 그런 위성정당 창당에 관여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민주당의 그 세력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그런 것과 관련된 다음 행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도부를 흔들어서 그 결국에는 민주당의 분열을 좀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오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사전 조율된 게 있을까요? 사전 조율까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다른 그 신당들도 있고 또 이준석 신당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래도 가장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당은 국민의힘이지만 그렇다 해서 사전 조율됐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물론 유쾌한 결별이라고 이제 표현하긴 했지만 근데 벌써 민주당 내에 많은 당원들의 댓글을 보면은 뭐 쓰레기 뭐 이런 용어가 나온다는 걸 보니까 정말 아주 한국 정치가 상당히 지금 극한의 어떤 그런 그 언어 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우 부위원장님, 예. 이상민 의원 탈당을 했고 추가 탈당으로 과연 이어질 것이냐 이 점에 대한 관심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이상민 의원이 함께했던 우리 당내 뭐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계신 의원분들은 탈당에 대해서는 다 고개를 좀 저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독주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그 중심으로 그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뭐 독주를 막지 않고 탈당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그 갑자기 입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탈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 본인이 당내에서 그렇게 세력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거의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혼자 탈당했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이분과 함께 따라 움직이면서 정치 행보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죠? 바로 그 울산시장 선거 재판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선 요번에 그 재판 결과로 관련자들이 거의 유죄를 판결을 받았는데 네. 바로 그때 울산시장 선거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던 사람이 지금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기현 대표의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선에 실패했으나 당시의 권력의 폭압에 맞서서 저항하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입지가 이런 상황에서 나 사실 이런 역경을 뚫고 나온 사람이야 라는 부분을 좀 각인시킬 의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울산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그 재판부의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경찰 조직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사적 이용을 한 것이다. 그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한 선거 개입에 아주 재질이 무거운 사건이다 해갖고 대부분의 관련자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통령실의 정점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래된 친구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철면피 정치라는 그런 비판을 한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 입장 대신에 책을 추천했다면서요? 예, 그 이성윤 전 고검장이 그 내놓은 꽃은 무죄다. 왜냐하면 이성윤 고검장이 이 이른바 그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반대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책을 추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철면피 정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과연 누가 철면피 정치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의 동생분이 이미 경찰에서 자백했던 사건을 검찰에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수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게 하명 수사인지 아닌지하고 관계없이 과연 김기현 대표의 동생이 김기현 대표가 갖고 있던 울산시장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혹시 그 시행사 운영 관련 뇌물 수사하는 데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 범죄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자백했던 사건이 갑자기 검찰에 올라가서 뒤집어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수사가 좀 이게 뭐 부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이어졌다 한들 이 사건을 그대로 덮어버리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문제 제기 안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하명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뭐 공약 설계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하명 수사가 정말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울산경찰청이 이미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하명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곳은 여러 가지 첩보들이 올라오게 되면 네. 그 첩보들을 관계기관에 다시 분산시켜줘요. 그런 분산시켜주는 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퉈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반론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김기현 시장의 측근과 관련한 수사를 아마 황운하 경찰청장이 그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러면 김기현 시장과 연루가 있는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와 관련해가지고 투명한 그런 그 진실의 규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오래된 직위를 울산시장에 출마하여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그 당내에 출마하고자 했던 사람을 설득을 해갖고 무슨 고배 총용사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김기현 시장 자체에 비위가 있다 그래갖고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송철호 후보하고 송병기 부시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비위를 청와대의 행정관에게 또 알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지금 끝난 지 5년 됐는데 이제서야 1심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임기 다 채웠고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는 임기 채우고 그리고 또 한 번 출마해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지금 이 토론 시간으로 부족하리라 보여집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고배 총영사 부분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명 수사와 관련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운하 경찰청장이 이미 내사를 하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백과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 이익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친동생이 나눠 갖기로 한 계약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생이 한 것을 그 시장하고 연결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한병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무죄가 나왔는데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까지 전부 유죄가 나왔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자, 드리는 두 분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개각 관련 주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르면 내일 개각인데 정호겸 의원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동훈 장관 종로 또 원희룡 장관 개항을 출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지역구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그 출마를 하지 않아도 이상한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개항을을 꼭 집은 이유는 본인이 집은 건 아닙니다. 어려운 지역에 자기가 출마하겠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이 지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총선을 지휘하기 위해서 비례로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은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로 나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땡큐할 일이죠. 왜냐하면 개항을에 나간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과 비판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두고 거기 나간다면은 사실 이 지역은 국민의힘에게는 썩 유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조상훈 부위원장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얘기가 좀 잠잠합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출연했던 안철수 의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대구 토크 콘서트로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1,600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1,6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폼으로 이른바 신당 참여 의사를 묻는 그 당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았는데 굉장히 빠른 기간에 5,000명 이상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당 창당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당에서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신청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신당 출마는 지금 신당 창당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간신배들에 너무 의존하고 올바른 엑스포 정보 본인이 내쫓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한마디 했는데 이 여권 안에서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면은
그동안에는 이게 내부 총질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매도되고 그랬는데 지금 총선 앞이고 아까 제가 그 민주당에 대해서도 김용 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유죄를 받았을 때 당하고는 상관없다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면 민주당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지금 물론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홍준표 시장도 관련해 갖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비판과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뭔가 지금과는 다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총선에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여러 번 강조하셨잖아요. 네. 이달에 중요한 정치 현안들이 있잖아요. 네. 대정동,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문제.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특검법은 예정대로 처리가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이루어질 것이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벌써 거부권을 3번째 행사하면서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된 법안을 합치면 네. 6개 법안이나 됩니다 벌써. 그리고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4차례 8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건데 네. 법안 수로만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독재 정부 이후에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 그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안보에 좀 정통하시잖아요. 제가 요거 하나 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김주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언론이 조선의 샛별 이런 호칭을 했고 또 아버지하고 옷을 맞춰 입고 후계 작업이 시작됐다고 봅니까? 아직까지는 조심해서 봐야 될 게요. 북한처럼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전 세계에 드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딸이 이렇게 전면에 나오다 보니까 아들이 없다, 내지는 아들이 아프다, 내지는 아들이 본처의 자식이 아니다,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그 딸을 앞세우는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그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또는 어떤 그 도발의 이미지를 좀 순화시키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실제로 후계자는 따로 있으면서 소위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좀 후계자를 주목하지 않고 딸을 주목하게 하는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김정은의 동생, 여동생 있지 않습니까? 네. 여동생이 막 활발하게 막 활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김정은의 후계자는 여동생이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만 갖고 자꾸 해석하는 쪽이 우리 쪽이다 보니 저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게끔 유도하는 측면도 있으니 요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결론을 조금 유보하고 네. 싶습니다. 조상우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후계 구도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건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아니면 속임수인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그 북한에 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 해석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 한 가지 확실한 기류 변화가 있는 건 여성에 대한 지위가 미디어에서조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정도여서 아직까지 저걸 후계 구도로 얘기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후계 구도 논의를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들을 보면 실제로 후계 구도를 얘기할 때는 실질적인 권한들을 막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거기까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면 단순히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답변은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혁신위원회 활동이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예.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예.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 도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수사님, 윤 대통령 지지율 갤럽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RN서치, 리얼미터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 주간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내려간 조사도 있고 또 올라간 조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상을 하는 대로 이 엑스포 불발에 대한 여파가 클 것이다라는 건 실제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 MBN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유치를 못했을 때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치하게 되면 적게는 한 3%포인트, 크게는 한 5%포인트 지지율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박스 큰 상황인데 화면에서 보시듯이 올라간 조사 결과도 있는 걸 보면은 네.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이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그런데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에 엑스포 유치 실패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배 소장님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럼 이게 아직 덜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향후 추이를 좀 더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덜 반영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갤럽 자료에서만 이 이제 그 하락폭이 나타났고 그 전에 나온 조사들은 ARS 조사인데 상승폭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승한 이유는 그 엑스포 유치를 혹시 하지 않을까 약간의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저는 상승한 거로 보고 있고요. 갤럽 자료가 하락한 거는 이제 이게 반영이 됐는데 그 부정평가 내용에 보면은 국고재정 낭비가 2%,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또 1%, 외교가 14%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엑스포 유치 실패 사안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완전히 반영이 안 됐고 지금 보고에 대한 논란도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각도 이루어진다고 하고 대통령실도 이제 수석 체계로 변환을 했지만 실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지금 저 허위 보고 내지는 과장 보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큰 관심 지역은 부산 경남 지역이잖아요. 네. 배 소장님. 근데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그렇죠. 뭐 엑스포 유치를 하면 좋겠지만 엑스포 유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지지율 상승이 계속 총선 때까지 또는 2달 뒤, 또 6개월 뒤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지지층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 또 경제적인 효과, 또 내년 총선에 대한 인적 쇄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엑스포 유치가 미치는 영향은 뭐 지속되거나 그것에만 의존되는 변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방금 전에 이제 이은영 소장이 비교를 해주셨는데 실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조사가 조사 시점은 한국 갤럽보다 더 나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엑스포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 각종 이슈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제와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또 선거 결과 이런 부분들 또 부산시장 선거 결과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의 영향보다도 내년 총선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수사님, 네.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건데 향후 민심 흐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전에 배 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이제 지지율 상승이 이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결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위기에 따른 결집. 네. 그리고 지금 그 갤럽 자료를 보면은 부울경 지역에서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11월 내에 긍정평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지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가 부산에서의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금 엑스포 유치에 따른 그 인프라의 시설들을 좀 당겨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어그러져서 그래서 대통령이 바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부울경 지역만 해도 500만 표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과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결국 네. 이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총선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 선거 관련된 영향은 역동적이라서 어제 변수 다르고 모레 변수 다르고 2주일 뒤에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보다는 이제 이런 변수가 더 중요하겠죠. 과연 부산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접근을 하느냐, 메가 부산 또는 메가 시티적 접근을 하느냐, 또 하나 이제 정치적 변수도 중요한 것이 과연 PK 지역의 중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같은 희생이 또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치적으로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엑스포가 미치는 영향, 제가 그래서 우리 시사 스페셜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치를 못하면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유치하면은 3에서 한 5%포인트의 상승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전망을 이미 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 혁신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천권을 달라고 했고 당내 반응 냉담한데 네.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좀 낮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12월 안에 그 분당이 될 경우 그리고 이 분당의 원인이 지금 혁신위를 둘러싼 이 갈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지금 여론 흐름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울경 지역은 이미 대통령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이게 정당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신당 창당과 맞물리면서. 그래서 그 인요한 혁신위는 이미 이제 그 임기를 다 완료를 하고 이제 소멸의 시기로 들어갔고 그에 따른 이제 그 공관위가 현 대표 체제에서 구성이 될 건지 아니면 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 구성이 될지가 또 굉장히 큰 흐름의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사실상 혁신위가 조기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예. 혁신위 활동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혁신위 활동이 얼마나 성과를 올렸느냐에 대한 부분은 온도차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혁신이 성과를 내려면 화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결국 인요한과 김기현 두 사람 중에서 그래도 지지층들은 어디 쪽에 무게를 실느냐? 인요한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는 중진들의 불출마, 험지 출마에 대해서 긍정 여론이 더 높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계속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듯한 행보를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 이 경쟁력이 견인되겠냐?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혁신위 활동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은 또 한편 또 동시에 불가피해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간판 인사로 한동훈 장관 30.6%, 이준석 전 대표가 20.7%를 차지했는데요. 이 어떤 점을 상징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그 전체 당 지도부도 있고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값으로 볼 때 뭐 원희룡, 김기현 이렇게 두 당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 중요한 역할 하실 분들도 다 같이 넣어서 조사를 했지만 이 두 사람으로 이제 좀 압축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세대 교체의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63.7%로 거의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6%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세대나 지역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세대는 2030 세대, 그다음에 지역은 서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엇비슷하게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세력, 민주당 지지 세력까지 같이 다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중요한 세력들을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쪽으로 뺏기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가 높아도 확장성의 영역에서는 민주당 이준석 전 대표 쪽으로 이게
같이 또 경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확장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민주당 선거제 개편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이제 여론 화면으로 바로 이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 결론상으로는 민주당은 병립형 선택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화면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여론만 놓고 보면 준연동형과 완전 연동형을 합하면 연동형이죠. 연동형이 46.6입니다. 병립형보다도 13%, 13.4%포인트 더 높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탄희 의원 플러스 70여 명은 준연동형이에요. 네. 또 위성정당 금지입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아주 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연동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동형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당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인데 멋지게 잘 썼는데 지면 뭐합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발언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이겨야 된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왜? 연동형 하면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만들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 가장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이 뭐 이렇게 나와도 또 당내에 한 이탄희 플러스 70여 명이 그렇다 하더라도 병립형 쪽으로 점차 가까워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선거제 개편에 따라 각 당 의석수 차이가 날 텐데요. 선거제 개편 여부와 결과에 따라서 총선 지지율, 민심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그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에 따라서 그 군소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제도를 쓰더라도 5석 이내에서 그냥 배분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병립형일 때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한 5, 6석 이상 더 가져가는 걸로 시뮬레이션 상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연동형일 때 국민의힘만 그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안 내는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 안 내는 경우에는 거의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는 사표가 되니까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다 가져가는 흐름이 되고요. 둘 다 위성정당을 낼 경우에도 민주당이 병립형만큼 앞서는 그런 의석수가 나오는 걸로 한 5, 6석 이상 가져가는 걸로 나와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재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투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 가는 게 가장 그 득실을 따져봤을 때는 높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당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민주당이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비례 의석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소선거구에서 신당은 누구의 신당이 됐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지금 화면으로 바로 보여주실 수 있죠. 이준석 신당을 이야기하든 아니면 조국 신당을 이야기하든 심지어는 오늘 뭐 자료를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송영길 신당을 이야기하든 다 비슷해요. 비슷한 것이 뭐냐면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청에서 그 정도의 비율로 지지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을 하든 조국 신당을 하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비례 투표에서 그것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소한 할 때 완전 연동제를 하면은 더 좋겠지만 신당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왜? 소선거구제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또 조국 신당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조국 신당이 나오면 이건 소선거구제를 떠나서 이제 호남 같은 데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PK 지역에서도 또 아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강성 친문 지지층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선거제 개편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주당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민주당은 점점 더 병립형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이낙연 전 대표,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잖아요. 네.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만에 하나 창당이 됐을 경우에 영향력은 어떨까요? 일단 지금 이 여론조사 설문 구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그 이준석 신당과 그다음에 뭐 조국이나 송영길이나 이런 이낙연 신당 아직 조사를 안 해봤는데 조국이나 송영길 신당을 같이 놓고 조사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당이 가져간 특히 이제 민주당 계열의 신당들이 가져가는 그 사이즈는 이준석 신당과 같이 놓지 않은 상황에서 8에서 한 13% 정도의 그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오든 한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신당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신당을 민주당 계열에서 나오는 신당은 주로 40대, 50대 호남 계열에서 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진짜로 창당을 할 것이냐, 요거는 창당을 할 것처럼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송영길 전 대표이고요. 그다음에 네.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이런 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당 창당 가능성은 이제 실제로 자기가 힘을 갖고 있느냐, 지역에서 지지세를 갖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 쪽이 좀 가장 좀 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송영길 신당 창당이 가장 좀 강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면 종로 출마 희망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 이준석 신당 영향력 어떻게 될까요? 그든 말씀드렸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빚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그 이야기는 지역구는 뭔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 그걸 모를 리 없는 사람이 종로 이야기를 하냐. 이게 뭐 유관전입니다. 유관전이 뭐냐면 유권자 관심 전략. 네. 이걸 계속해야 신당에 대한 불씨를 땡겨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종로에 출마했을 경우에는요? 그것도 상당한 또 반향을 불러일으킨다고 봐야 되겠죠. 반향뿐일까요? 아니면 당선 그런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아니다, 이 왜냐하면 말씀인가요? 종로의 유권자 구성이나 이런 네. 걸 보더라도 아주 치열한 3파전은 될지 몰라도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종로 선거에만 매몰돼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종로 선거에서 신당도 만들지 못하고 본인이 져버린다.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그러면 뭔가 좀 더 크게 전략을 세우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매크로한 설계를 못하고 있는, 거시적 설계가 안 되고 있는 게 아직도 이준석 전 대표가 떠날 것인가, 이번 달 27일 날짜는 정해놨는데 어떨까 저떨까, 사람은 안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간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마이크로 어프로치, 일종의 미시적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로 툭 던져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우리 스페셜을 통해서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4일경 정도 남았죠. 그러면은 이제 정도에는 확실히 신당을 할 거면 이 매크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철학이나 사람을 어떻게 모을지, 또 이준석 신당의 대표 정책은 뭔지를 꺼내놓을 때가 된 거죠. 24일이라는 게 27일을 언급한 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27일까지 한 네. 24일경 남아있다는 말씀드린 거죠. 네. 대통령 참모진 교체했잖아요. 곧 이제 내각 개편이 있는데 한동훈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점 관심인데 지지율이라든가 총선 분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요한 게 이 개각을 통해서 이른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도나 무당청이나 수도권이나 이건데 그 효과보다는 이 개각을 통해서 나올 사람들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원희룡, 그다음에 한동훈 이런 출마를 하는 사람들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개각으로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이 개각에서 핵심 부처의 누군가가 이런 사람을 이래야 이제 여성 또는 주부청 또는 자영업청을 또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다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봤을 때도 이 파급 효과를 보면은 문화체육부 차관 정도로 거론되고 있는 이영표 전인가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죠. 이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에 관련된 정도만 주목을 받을 정도라면 이 부분보다는 개각으로 인해서 총선에 나오는 인물들의 영향을 노리고 있다. 아까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의 간판이다.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에 주목하는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인영 소장님,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오늘 8일이잖아요. 네. 그 쌍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검 흐름이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은 계속 그 비호감도와 연관된 속에서 특검 여론이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정서법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이제 지금 그리고 특검에 이 명품 수수 명품 가방 수수한 것도 넣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민주당이 그거를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검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 주장님, 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던데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맞습니다. 대선에도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제가 윤석열 후보의 운명은 김건희 여사에 달렸다라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총선의 운명도 자칫 김건희 여사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꺼지게끔 만드는 건 아니더라도 무너뜨리지는 않더라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게다가 최근에 함정 취재인가요? 그래서 노출된 이 영상 유출과 관련된 노출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여성 유권자 그다음에 2030 MZ 세대 블루칼라층 또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에게는 무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어떤 겁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후보입니다. 후보가 어떻게 될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과연 연말 연초가 대통령 지지율의 희비 쌍곡선이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연말까지 또는 연초에 지지율을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점이 내년 총선에 결정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총선 공천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것으로 보세요? 역시 이제 지금 세대 교체가 좀 많이 대두가 되어 있어요.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다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새로운 세대에 대한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명망가 중심으로 공천을 했다면 이제는 좀 그 전문가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역시 어떤 인물을 공천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합니까? 핵심적으로는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겠죠. 어차피 일정은 지키지 못해왔던 국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비판적이다 하더라도 언제쯤 제대로 예산안이 통과될지 두 번째는 이제 이 특검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연 어떤 대응들이 여야에서 나올지 또 혁신이 관련된 부분 원래 최후 통첩일이 내일까지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는 이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제도와 관련된 진통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은요? 지금 또 순방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특검을 앞두고 또 순방 계획 이야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국민 정서상으로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명품 가방 수수권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유치 실패보다는 외교력과 정보력 부재에 대한 문제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정부는 막판까지 대역전극과 박빙 승부를 강조했고 결과는 사우디아라비아 119표 대 한국 39표로 완패입니다. 국격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수치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유통됐고 그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짚어봐야 합니다. 단순히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정보와 판세 분석이 만약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과연 나라가 어찌 됐겠느냐는 지적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